안녕하세요. 차재원의 세계정치, 한국정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정치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 팬데믹 피해 극복을 위해 좌우 정당이 손잡고 출범시켰던 드라기 거국 내각이 지난주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새로운 집권색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정파가 최강의 극우 정당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연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이념과 진영 대결의 첨예하로 양극단의 주장이 점점 세를 얻어가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도 마냥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혼란은 지난 14일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민생지원 법안의 상원 표결에 내각에 참여 중인 범좌파 오성운동의 보이콧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민 생계비 지원 규모가 작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총선에서 재집권을 공언해온 오성운동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드라기는 즉각 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은 드라기 편이었습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적극 드라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의를 거둬들인 드라기, 좀 더 분명한 정치적 보증을 위해 상원에 신임투표를 자청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95표, 반대 38표로 재신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라기는 21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신임투표에 함께 정부를 꾸리고 있는 우파 전진 이탈리아 당과 동맹당이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오성운동가는 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좌우파 동거내각이 사실상 파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살림을 꾸려온 드라기도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지못해 드라기의 두 번째 사표는 받아들였습니다. 드라기의 총리직 사임 소식에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이 사실상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라기가 물러난 뒤 예상되는 후폭풍 때문입니다. 사실 이른바 드라기 매직으로 불릴 정도로 그의 능력과 실적이 워낙 탁월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의 추락과 반등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10%에 이를 정도로 급전직하였던 성장률은 그가 집권한 지난해 거짓말처럼 5.8%의 완전한 반등을 이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가 정치인이 아니라 뛰어난 경제 전문가였던 탓입니다. 드라기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장을 거쳐서 유럽연합의 경제를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무려 8년간 지냈습니다. 2011년 취임 초 당시 유럽은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의 부채이기로 유로존, 이 유로화를 쓰는 17개국을 말합니다. 유로존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드라기는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가 폴 크루크먼은 드라기의 사임 소식 직후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그가 유로를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냈던 볼 포커, 벤 버냉키보다 더 뛰어난 역사상 최고의 중앙은행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유럽 언론도 진작 드라기를 슈퍼 마리오로 불러왔습니다. 그 이름 마리오를 차용해서 닌텐도 게임의 영웅에 빗댈 정도로 높이 평가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 초 이탈리아 정치권이
국회의원도 아닌 드라기를 초당적 합의로 총리로 옹립한 것도 그만한 구원투수가 없다는 인식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는 집권기간 놀라운 경제실적으로 정치권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라기 정부는 전후 내각 임기 평균이 1년을 훌쩍 뛰어넘어 내년 3월 총선까지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정당들 간 반목으로 17개월 만에 집권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경제에 닥칠 후폭풍입니다. 그가 사임하던 날 유럽중앙은행은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일 금리를 올린 데 대한 유로존 나름의 불가피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고 있는 남부 유럽 경제에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이탈리아 정부 부채 비율은 150.8%입니다. 1위인 그리스의 193.3%에 이어서 유럽 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때문에 폴 크루크먼은 드라기의 사임 소식에 이탈리아뿐 아니라 서방의 미래가 블리크,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경제 못지않게 차기 집권 세력 소식에 더 암울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드라기 내각 붕괴로 오는 9월 25일 예정인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의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드라기 시민투표 참여를 거부했던 전진 이탈리아당, 동맹당에다가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당, 이 세 당이 우파 연합으로 뭉칠 경우에는 과반 의석을 넘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당이 바로 이탈리아 형제들입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전 총리죠. 이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 당은 보통적인 우파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 살비니 상원 의원이 당수로 있는 동맹당은 그보다 더 강한 우파 정당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형제들은 이 둘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위치한 최강의 극우 정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형제들은 베니토 무솔리니의 계보를 잇고 있는 네오 파시스트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무솔리니가 누굽니까?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이탈리아 파시즘을 주도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공범 그 무솔리니 말입니다. 실제 당수 조르자 멜로니 하원 의원은 불과 15살 때 무솔리니 지지자들에 의해서 창설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사회운동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06년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2008년에는 불과 31세의 나이로 베를루스코니 내각의 청년부 장관으로 입각해서 이탈리아 최연소 장관의 기록을 썼습니다. 2014년엔 그보다 2년 앞서 출범한 이탈리아 형제들의 당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난해 초만 해도 미미했습니다. 현재 의회를 구성한 2018년 총선 때 4%의 득표율로 같은 우파인 17%의 동맹, 14%의 전진 이탈리아에 크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이탈리아 형제들의 지지율은 20%를 훌쩍 넘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부상은 유력 좌우파 정당들과는 달리 지난해 드라기 거국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와 거리를 둔 채 유일 야당을 자처하면서 선명성을 내보였던 게 크게 어필한 겁니다. 여기다 창당 이래 반이민, 반난민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시로 유럽 통합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강한 우파적
일관성이 보수층에 먹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탈리아 형제들이 일당을 차지하고 우파연합을 통해서 가반의석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총리직은 45세 여성인 멜로니 당수의 차지가 됩니다.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작 언론은 무솔리니 계보를 자처해온 파시스트 총리의 탄생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파시스트 총리까지 유럽의 전반적인 기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로존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위기가 단번에 유럽 전체로 번질 것으로 보는 탓입니다. 일각에선 아직 선거가 2달이나 남은 만큼 속단할 수 없다며 희망적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판단으로 볼 때 전망은 암울합니다.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 상승까지 겹친 경제위기가 드라기 매직의 실종으로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에는 이탈리아 유권자로서는 유럽연대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로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되게 반이민, 반난민 입장에다가 동성애 반대 등을 표방하면서 보수 가톨릭 이념을 설파해온 멜로니 당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필할 소지가 큽니다. 이래저래 이탈리아가 유럽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당 간 반목과 불신, 그리고 당리당략 앞에서 스스로 국익을 걷어찬 이탈리아의 정치권 모습, 어쩐지 나익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바로 이 3고 시대 민생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미들 언덕이었던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소생하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테십니다. 말 그대로 퍼펙스톰의 복합 경제 위기입니다. 여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구도,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 위기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을 타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도 거국 내각을 통한 여야 대연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정은커녕 연일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영하 곡성의 한 대목입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탄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파시스트 계보를 잇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과 정치인의 덕세, 이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1인 미디어, 유튜브 시대, 백가쟁명, 백화제방이 만발한 가운데 유튜브를 이용한 이념과 진영 대결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확정 평량을 부추기는 알고리즘 탓에 더 강하고 더 독해지고 더 극단적인 주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기존 정치판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집권 여당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극우 유튜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제1야당에서도 개혁을 빙자한 극단적 주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박이라도 할라치면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 정치권 또한 극단화된 주장과 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부대, 팬덤 정치, 18원 후원금, 이 계속 판을 친다면 한국판 멜로니의 등장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명품만 보면 금세 짝퉁을 만들어내는 정말 발빠른 일부 한국 수공업자의 행태, 명품도 아닌 이탈리아의 정치 모양새까지는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